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안보 문제가 대선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첫 재보궐선거가 전국 30곳에서 실시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혜진 바른정당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팀장,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수현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정현재 국민의당 강동을 지역위원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강현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 이슈가 새롭게 대선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각 당의 상황 인식부터 먼저 좀 들어보시고 본격적으로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선거철마다 안보 파리에 여념없다가 정작 안보 위기가 닥치자 정략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보여준 오락가락 사드 배치 입장이나 안보 불감증은 안철수 후보의 안일한 안보관, 불안한 안보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과거 군사 정권들이 하던 폭풍을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일으키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금석지감이 듭니다. 문재인 후보는 불안의 시그널을 보내지만 안철수 후보와 우리 국민의당은 강력한 안보와 전략적 외교로 신뢰의 시그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강력한 안보 대통령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중의 안보 위기에서 시종일관 위험하고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문재인 후보나 오락가락하고 애매모호한 안보관을 가진 안철수 후보 등 좌파 세력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반대했는데 국민적 반응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두 후보가 지금 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입장을 다 바꾸고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국인 중국답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중단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요 사당 국내 안보 위기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전국 정세 인식에 대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궁금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전준길 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한반도 4월 위기설의 실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현재 과거에 단순하게 핵 문제는 북한과 대한민국의 문제죠. 동북아의 문제였는데 거기에다가 IBM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르자 북한에서는 이제 이거를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사드가 전 세계에 7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5대는 그 미국 본토에 있었고 2대는 일본에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 배치하기로 한 그 사드는 미국 본토에 있는 거를 급하게 지금 가져다가 놓은 거죠. 그리고 칼빈스 핵 항공모함에 관한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이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미국 7함대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이 칼빈스 함은 7함대 소속이 아니라 3함대입니다. 그럼 3함대는 뭐 하는 데냐? 바로 미국의 본토를 방어하는 그런 주력 해군 부대거든요. 예. 그 주력 해군 부도인 3함대에서 가장 핵심 전력인 칼빈스호가 대한민국의 한반도 부근으로 온다. 이거는 그만큼 미국이 현재의 대북 안보 위기를 중하게 보고 있는 거고, 달리 표현하면은 중국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 자기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은 시리아를 선제 공격한 것처럼 독자 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칼빈스호가 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안보 상황이 고조돼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데 네.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각 당 대선 후보 대표가 참여하는 5+5 비상회의도 했는데 좀 거부가 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예, 방금 전에 저희가 사당 그 대표의 그 말씀들 다 들어봤는데 이 동일한 본질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역시 사당 사색입니다. 인식과 방법이. 이 안보 문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이 국면에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해석하는 이러한 문제가 바로 우리 안보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이 안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많이 위기 소리도 불거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불확실한 어떤 동아시아 정책이나 대북 정책 이런 것들, 특히 시리아의 그 공습에서 보여주듯이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사실은 그 4월 위기설, 4월은 특히 북한이 뭐 여러 행사가 있죠. 제일 비서의 비서 추대나 제일위원장의 추대 5주년이 있고 또 4월 15일은 태양절 생일이죠. 105주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북한이 중요시하는 5단위로 꺾어지는 해입니다. 소위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또 대선과 맞물려서 사실 굉장히 주목을 받는 것인데 어쨌든 언제나 있어왔던 위기입니다. 안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선거도 중요하지만 각 당의 후보들이나 각 당에서 이 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될 여전히 필요가 그러면 있다. 5+5 안보 비상회의도 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누가 먼저 제안하고 뭐 후회하고 이런 문제가 일분리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이런 문제는 머리를 맞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님은 안보팔이라는 표현을 또 쓰셨고, 근데 문재인 후보께서는 갑자기 5대5 후보들 간의 이제 안보 회의를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이 안보 회의 제안이 그 의미 있게 다가오고 진정성 있게 다가오려면 진작에 하셨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대선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갑자기 5대5 안보 회의를 제안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거의 정치 구단 수준에 계신 분들이 참 많다고 보고 문재인 후보가 지금 이 순간 좀 있으면 후보 등록까지 맞춰서 선거 운동을 들어갈 상황인데 이런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과연 정말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이 순간의 안보가 너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선거 운동이고 뭐고 없이 일단 후보들끼리 안보 회의 하자. 라는 의사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인지 아니면 네. 본인의 그 최대 취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안보관, 불안한 안보관을 좀 더 보완을 해서 표심을 좀 움직여보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한 어느 건지 쪽에 더 비중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님의 어떤 행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약간 허무한 메아리 같은 제안을 하신 걸로 봐서는 후자라고 봅니다. 솔직하게. 예. 어쨌든 안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아까 사당 대표의 말 중에 보면 북풍, 좌파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던데 제발 이제 이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보라고 하는 거 본질만 생각하고 전 국민이 단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방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마치 이제는 탄핵 그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조건부 찬성 아닙니까? 근데 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아주 문제가 있는 발언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협상장에 나오면 사드 배치를 보류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 뜻이 뭡니까? 현재까지 북한이 개발한 핵을 인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네. 이러한 어떤 발언들을 보면은 여전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제대로 된 깊은 고민이 없다. 사실 이제 이렇게 사드 지적할 수 문제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유승민 후보 측에서도 좀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조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드 문제 전에 지금 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지금 임박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핵무기는 이제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실전 배치를 넘어서 가지고 이 단계에서는 북한이 지금 이제 미국을 상대로 미국의 본토까지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ICBM 그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실험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을 넘어서 가지고 미국에 대한 네. 위협이 되고 있어 가지고 미국의 그 도발 억제 정책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 레드라인을 그어놓고 그걸 넘어서면은 좌시하지 않고 그냥 응징하는 그런 정책인데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화학무기는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쓰니까 바로 토마호크 미사일을 59발을 쏘아가지고 항공기 20%를 파괴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 그 레드라인을 끊어놓은 것이 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6차 핵 실험하지 말라. 그리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하지 말라. 이건데 지금 하려고 하는 조짐을 네. 보이니까 일단 억제를 하기 위해서 칼빈슨호나 이런 이제 억제 전략을 그 한반도 주변 해상에 보내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예.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면은 선제 타격을 하든지 그쪽에 미사일 그 기지를 갖다 폭격을 하든지 그건 안 하더라도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로 쏴가지고 떨어뜨릴 겁니다. 떨어뜨리면 또 북한이 반발하겠죠. 김정은이 또 그 자존심 때문에 그냥 있지 못하고 또 다른 대응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촉즉발이 되는 거고 한번
이렇게 그 부딪히는 것이 그 다음에 일파만파가 될 우려가 그게 있기 이른바 때문에 한반도 4월 위기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뭐 대통령이 유고 상태인 상태에서 대선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안보 공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문재인 후보가 그런 제안을 한 거는 뭐 그 자체로는 이제 크게 나쁘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평소에 했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쪽이었기 때문에 사드도 필요 없다. 뭐 좀 전에 우리 정준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드를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내용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는 그냥 인정하자는 투 비슷하게 논의를 그렇게 전개하니까 이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안보위에 그 걱정하면서 다 모여서 의논하자고 하니까 그건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고 대선전에서 점수 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덜러리 씌우려고 하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선회를 했다. 이게 좀 진정성이 있는 거냐 이런 주장이시거든요. 지적이시거든요. 두 가지를 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 이 안보 위기에 안보 발언을 해서 표를 좀 얻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본질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문재인 후보가 했다고 해서 응하지 않겠다. 또 문재인의 안보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안보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나 다른 후보들이 예를 들어 이런 제안을 했다면 제 생각에는 또 문재인 후보가 당연히 거기에 응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안보관은 그렇게 확실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확실한 문재인의 안보관이 말로 공격한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 누구도 저는 다 믿습니다. 이 안보에 대해서는 국가 원수에게 주어질 수 있는 부여된 가장 소중한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드 문제에 관한 문재인 후보의 발언이 변했다고 그러는데 일관된 발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여러 가지 그런 우려되는 상황들을 왜 정부가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고 하느냐. 그리고 이 사드가 마치 북한 핵에 대해서 뭐 어떤 유효한 아주 유일무이한 그런 어떤 대응책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지 이 본질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할 적 없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도 사드에 대한 인식을 좀 전환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문재인 후보께서 제안한 회의 부분은 그 회의라는 것이 이제 상대가 있는 그 제안이기 때문에 상대 후보에 대한 이제 그 진정성 있는 정말 그 후보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하고 했었어야지 너무 가벼운 제스처다라는 아마 비판을 안 받으셨을 겁니다. 본인도 하시면서 그 누구도 안 받을 거라는 거 아시고 하신 것 같아서 이런 것이 안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말을 바꿨다,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말 바꾼 것 같은 외관을 보여드린 거는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해서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애초에 국민의당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고 중도와 합리를 지향하면서 탄생한 정당입니다. 안철수 후보 본인도 그런 분이시고요. 이 사드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이제 국민의당이 정부 발표에 반대를 한 것이 너무나 일방적이고 갑작스럽게 국민도 이것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고 논의된 바가 없고 정보도 없고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이제 핵심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굉장히 공론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나름대로 찬반 의견을 내실 수 있을 정도로 공론화가 됐고 그 상황에 김정남 암살, 뭐 트럼프의 선제 타격론, 지금 뭐 4월 달에 선제 타격이 있을 거라는 여러 가지 카더라까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저는 우리가 지금 안보가 불안정한 상태라는 건 인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판단이 바뀌었는데 상황이 바뀌었고 판단이 바뀌었는데 말 바꾼다는 비난을 들을까 봐 오히려 내 판단을 숨기고 끝까지 나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오해가 있어서 비난받는 걸 감수하더라도 지금의 입장은 지금 입장을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세 가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첫 번째는 도대체 왜 바뀌었는지 본인의 과거의 생각과 다르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후보자가 국민 앞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들이 그 바뀐 이유에 대해서 납득을 하면은 용서가 되거나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번째는 관계된 문제인데 결국은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반성 내지 사과가 있어야죠.
이걸로 해서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론이 분열되고 시끄러웠습니까?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당론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후보께서 설득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제 긍정적인 말은 나왔지만 여전히 당론은 반대지 않습니까? 더 문제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은 후보가 지금 조건부 비슷하게 바꾼 것처럼 돼 있는데 민주당은 당론이 뭐예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사실 모르실 거예요. 본인 한 번도 민주당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공식적인 당론을 낸 적이 없어요. NCND죠, NCND. 저도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께 대해서 조금 그 궁금한 부분이 그 두 나라 간의 정부 간의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드 배치 필요성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자체가 사드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북한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제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실전에 배치하고 우리 머리 위로 이제 날려보낸 걸 가지고 협박할 단계가 와 있는데 그걸 막을 첫째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도 있느냐? 첫째는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둘째 만들더라도 그 쏘아보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전술핵 같은 걸 가지고 이제 핵 균형을 이제 유지한다든지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미친 척하고 쏘아보낼 경우에 그걸 우리 머리에 안 떨어지도록 요격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때문에 사드가 필요하다는 건데 네. 정부 간의 합의 때문에 그게 난 동의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고 가정했을 때 반대할 것이냐? 이런 상황인데 합의가 안 됐으면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볼 때 나는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상황이 이렇지만 합의 안 되면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 부분을 안철수 후보께서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너무 명확하셔서 명확하게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깨는 것은 일방적으로 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라는 그 말이 나온 배경은 국가 간의 협약이 이미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 정부 때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그 협약을 깰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협약은 그렇게 쉽게 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온 거지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하면서 협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이제 그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나 뭐 국제법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의 문제를 얘기했던 거고 사드 배치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판단도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그러면 아까 정 대변인 지적해 주신 당론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당론은 지금 당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긍정적으로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정남 암살이 있었을 때 우리 국내의 모든 분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치권도 놀랐잖아요. 굉장히 그 북한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를 느꼈는데 그때 우리 이미 한 차례 저희 국민의당이 전체 연석회의를 열어서 당론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강하게 있었고 심각하게 토론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그때 결론은 반대를 유지하자. 아니면 찬성하자 이게 아니라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였었습니다. 당론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안 대표님께서 또 확고한 그 입장을 가지고 당도 설득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드 배치 부분에서는 당론이 곧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지적들이 좀 있었는데. 예, 사드는 지금 배치됐습니다. 배치된 사드를 가지고 과정처럼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기왕에 과정을 갖고 토론을 한다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답변해오는 것이 제안받은 바도 없고 협의한 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없다라고 국민을 그렇게 속여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사드에 관해서 국론 분열을 일으키면서 배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드 배치가 설사 북한의 공격의 10%라도 막을 수 있다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정도 효율성을 가지고 북한이 경제 보복까지 감수하면서 더구나 국민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 그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문재인 후보는 그렇다면 차기 정부에서 지금 북한의 핵이 거의 뭐 완성 단계에 가 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우리가 다음 정부에서 이런 과정을 철저히 논의하고 다 따져서 중국의 경제 보복도 완화시키면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있으니 차기 정부에 맡겨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인 것이지 문재인 후보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입장을 바꾼 바 없습니다. 근데 이거 자꾸 좀 쉬운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민주당의 사드 배치에 관한 당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한 가지 더해서 여쭤볼게요. 차기 정부로 넘겨서 논의해서 결정하자고 그랬는데 그럼 차기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계획이세요?
이상하게 왜 짧게 답변을 좀 민주당은 해주시면 좋을 것 민주당은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네.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대답을 한 적이 없거든요. 국민들과 시청자들한테 민주당의 정확히 입장은 얘기해야죠. 분명합니다. 첫째, 지금 정준일 대변인께서 민주당이 그것을 당론으로 발표하고 정해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당론으로 해야 될 이유입니까? 아, 이게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사안이라고는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당론으로 정하지 않냐고 비난할 그럴 이유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들 앞에 민주당이 저는 정정당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것도 찬성하는 대로 의견이 있고 반대하는 분도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중요한 안보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현재 제1정당 아닙니까? 그 정당에서 입장 좀 당론이 분명해달라. 없다.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사드 이게? 배치됐다니까요. 된 것이고 이것을 되돌릴 그럼 방법이 과거의 있습니까? 당론은 뭐였습니까? 자, 과거에 그럼 배치되기 전에 자유한국당은 당론은 박근혜 뭐였어요? 정부에서 왜 3년 동안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무슨 마치 거래하듯이 그렇게 해왔습니까? 다시 왜 국민을 그 속였습니까?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지만 다시 말씀을 여쭤볼게요. 사드와 관계된 여러 논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배치됐으니까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 말고 과거의 시점에 네. 사드 배치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뭐였습니까? 지금 뭐 이 아니, 부분을 민주당이라고 여기서- 하는 게 당론이 네. 없는 게 당론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드가 북한 핵을 막는 유일무이한 수단이냐 그렇게 하는 전제부터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경제보복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사드에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묻는 것은 사실은 아니 잘못된 질문이고요. 유일무이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야지.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금까지 사드를 민주당에서 저희 어떤- 반대만 했지 제대로 된 대안 낸 적 알겠습니다.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반대만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 자리에서 오늘 사드 문제에 결론을 내거나 합의하는 자리는 아닐까요? 국민들, 시청자들이 좀 판단해 주실 부분이라고 넘어가고요. 사실 지금 보셨듯이 참 여러 공방들 또 검증 공방들이 대선 전국에서 좀 치열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어제 안철수 후보의 딸 재산 공격 공개 내역에 이어 여러 또 공방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 주승용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추가로 대담 진행합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기되는 의혹들이 깨끗하게 해명도 되기 전에 또 다른 의혹을 덮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당의 공세 때문입니까? 지금이라도 본인 입으로 솔직히 밝히시고 떳떳하게 대선에 임해 주십시오. 문재인 후보가 어제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에서 낙선하면 정계 은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또 무리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 안철수 후보는 딸의 의혹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아들 준용군의 취업 특혜와 노 전 대통령의 사돈 음주 교통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차례입니다. 민주당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아내의 특혜 채용 문제까지 거론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공방이 좀 날카롭게 오가고 있는데 현재 위원장님 어떤 상황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안철수 후보님의 딸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는데 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뭐 관련 서류야 이미 설명은 한 상황에서 그걸 근거하는 서류 없이 할 리는 없는 거니까 솔직하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이제 또 그만큼 우리가 서로 이것을 검증이라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그 명확한 것을 답변을 하기로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역시 이제 아들인 문준용 씨에 대해서 고마해라 이거 그만하시고 좀 더 솔직하게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의 입으로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님의 이제 부인이신 김미경 교수님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일단은 뭐 지원서 같은 것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문건을 제시하면서 의혹을 제기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제가 아는 바로는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워낙 얼마 전에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 본인께서 어쨌든 이것은 뭐 예전에 얼마 전에 안철수 조폭이라는 둥 신천지라는 둥 뭐 개입을요? 예 네.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해명이나 답변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 또 뭐 근거를 나름 제시하고 계셔서 답변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좀 저는 뭐
답변할 내용 같은 건 지금 현재에서 모릅니다. 예, 우선 이 문제가 검증과 네거티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라 믿고, 지금 각 후보는 문재인 후보뿐만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께서도 지금 대선 공약을 차례로 매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런 어떤 서로 검증 공방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이 후보들의 공약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는 예. 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강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 검증이든 네거티브든 간에 묻고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국민은 물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설사 뭐 다 된 건데 왜 또 그러냐, 네거티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런 태도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질문 같은 것들은 성실하게 또 답변을 해서 네. 또 해소시키는 것, 그것이 뭐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 팀장님, 사실 지금 오늘 문재인 후보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선에서 낙선하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가 있었는데 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잘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지지층들을 좀 긴장시키고 결집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 아닌가 싶은데,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들은 이미 어느 후보보다도 견고하게 결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안 하더라도 다들 긴장하고 있고 또 결집이 돼 있어서 괜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인이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끼는 것 아닌가 하는 걸 갖다 보여줘서 네. 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자는 좀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하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하신 것도 정계 은퇴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그 전에도 총선 때 호남에서 저희 신임을 받지 못하면은 정치 그만두겠다고 하셨다가 안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말 바꾸기 또는 식은 이런 사례로 계속 언급이 되고 본인한테 이게 아픈 부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것도 다시 끄집어내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드는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는데 예. 맥락이 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의원직 사퇴는 어차피 대통령이 되면 그만둬야 될 일이기 때문에 유력한 그 대통령 후보들, 의원직을 가진 대통령 후보들은 대개 다 그 선거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되고 또 이제 대통령직으로 이제 취임하고 이렇게 말이 됐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자기 스스로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는 측면도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박빙이라고 보는 그런 관전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승부를 확실히 굳히기 위해서 좀 긴장감을 좀 더 플러스 알파를 하기 위해서 던지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안철수 후보의 의원직 사퇴는 공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는 의원직을 끝까지 유지하고 대선에 나갔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끝까지 의원직을 버리지 않았지만 나는 의원직을 버렸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공세라고 보는데요. 불만도 하나 있어요. 어차피 이번에 대선하는데 보궐선거 같이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또 날짜 지나서 하셔가지고 보궐선거 왜 회피했는지 모르겠네요. 했으면 좀 일찌감치 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철수 후보님이 대통령 선거에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하면서 국민에 대한 예의고, 또 입법부와 이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엄연히 다른 것이고, 국회의원 사퇴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한 걸 또 본인이 실제로 할 것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한 이제 의무를 지켰다 정도만 얘기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뭐 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2012년에 문재인 후보께서 당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대통령 출마를 완주한 것이 이상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뭐 나름의 비판의 소리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문재인 후보님이 정계 은퇴 얘기는 제가 봤을 땐 이제는 습관성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에게 결코 저는 좋은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총선 때도 한번 속된 말로 써먹은 얘기신데,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또 얘기하시는데,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 생활을 계속 할지 말지를 볼모로 잡아서 왜 자꾸 선거 앞에서 표심을 움직이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국민들께서 특정 정치인의 정계 은퇴가 참 아쉬운 것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네. 언급은 더 이상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들도 작은 선거에 나가보지만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그 중요한 결심들을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각오를 다지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 정권 교체에 실패를 했고 이번에 두 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정권 교체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에 실패한다면 저 촛불 민심, 이 국민의 어떤 커다란 소망 이런 것들이 자기로 인해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의 어떤 극에 다다른 그런 어떤 책임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싶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오늘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이 오늘 이제 전국 30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지금 눈여겨봐야 될 곳이 몇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 전략기획팀장님 이제 직책을 맡고 이제 그렇게 불러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경북, 상주, 의성, 군위, 청송 지역 TK의 민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TK 민심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또 포천시장, 하남시장을 뽑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 향배가 또 중요하고 또 충청 지역이 역대 선거에서 또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충북의 괴산 군수 그 투표에 어떤 표심이 표출되는가가 중요한데 네. 충북 이제 TK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정무수석을 지냈던 김재원 전 의원이 출마를 했고 또 거기에 또 TK를 근거지로 했던 또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우리 이제 바른정당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네. 각자 후보를 낸 상황이어서 지금 구속돼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역의 고령 연로하신 분들은 대개 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표에 반영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하고 또 보수층들의 상당수가 보수 지역에서 낸 후보들한테 안 가 있고 안철수 후보 쪽에 많이 가 있는데 실제 선거가 벌어졌을 때는 그 안철수 후보 당에다가 표를 찍을 것인지 결국은 투표장에서는 보수 정당이 낸 후보에게 표를 찍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관전 포인트다. 대선을 바로 결정하는 표심은 아니지만은 또 한번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호남 같은 경우에도 당이 지금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리돼 이제 따로 나와 있는데 호남의 여론도 옛날에는 김대중 대통령 때라든가 그 이후의 선거 때는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지만은 지금도 갈려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있고 또 문재인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강한 문재인 불가론을 가진 그런 유권자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후보 자리를 놓고 각 당이 이 후보를 낸 상황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가 사실 이제 선거 나중에 대선에서 따라, 표심에도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선거 생각합니다. 결과에 따라 선거 전략도 수정될 수 있는 사항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자유한국당은 보궐선거에 두 가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몇 군데가 되는가인데요. 조심스럽지만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이번에 투표한 분들의 토탈 전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를 받느냐. 우리가 받은 표가 전체의 한 30% 정도 내외가 된다면 이것은 보수층의 재집결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그 희망의 기준이 30%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강윤지 위원장님은 호남 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말을 하든 또 국민의당이 유리하게 말씀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호남의 민심이라는 것은 결국 이번에는 참 특이하게도 별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투표가 됐어요. 문재인 후보가 되든 안철수 후보가 되든 야권의 후보가 되고 문재인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호남에서 밀던 당이고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새롭게 밀어주신 당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상관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호남에서 뭐 당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정권 교체 이런 거 다 떠나서 문재인이라는 사람,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한 인물 평가와 호감, 비호감 이것에 따른 그 자유로운 투표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하지만 호남 민심이 이제 출렁이었지 않습니까? 올랐다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하지만 이제 호남 분들은 또
결속력도 있으시고 대체로 이렇게 좀 누군가에게 표를 몰아주신 그런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두 인물 중에서 어떤 한 인물로 좀 민심이 흐름이 가면은 또 여기서도 한쪽에 좀 쏠리는 그런 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저희 당이 유리하게. 네, 쏠림 그런 현상이 생각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매번 우리가 이걸 과제처럼 이야기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이 재보선, 이 문제가 대선 전초전이다. 지금 자막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해석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철저하게 그렇게 지역 일꾼, 어떤 일꾼이 바른 것인가 사람을 보고 뽑는 선거여야 되고 예. 이 선거 결과가 대선과 연관지어서 해석되는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민주당은 전체 30곳 중에 민주당의 잘못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규책 사유가 있는 10군데를 공천을 하지 않고 20군데만 공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당 자체에서 공천을 하도록 중앙당이 개입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예. 어쨌든 지역 선거,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의 의미대로 해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이른바 제3지대 비문연대로 관심을 모았던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아직 설명은 안 했지만 대선 전국에 또 어떤 변수가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선대본 대변인, 강현재 국민의당 강동구을 지역위원장,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 조혜진 바른정당 선대본 전략기획팀장과 정치현안 짚어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